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가 금고형 이상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경고하더니 돌연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에만 적용하고 다른 범죄는 모두 빼자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데요. 특권 의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수정안을 꺼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강력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라서. 이를 두고도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의사협회가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자격정지 범위를 모든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경우엔 의료 중 과실 사고를 이미 예외로 해줬는데도 적용 범위를 또다시 좁히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다 면허 취소시켜요. 그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전 위반된다고 봐요. 또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전달되면 의견 청취와 재논의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어 의협이 시간 끌기를 위해 수정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막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료계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무식하기 그지없다며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사단체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마치면 버젓이 의사 가운을 다시 입고 진료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환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걸까요?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한 국립대 산하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사를 불법 촬영해 구속된 전공의 A씨. A씨는 이에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몰래 촬영해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던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밖에서는 화장실 못 가요. 지금 나는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A씨는 징역 1년형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던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형기만 끝나면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만 아니라면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변호사는 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돈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비율은 타 직종에 비해 높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으로 변호사보다는 8배 많았고 교수보다는 3배 많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의 경우 의사가 6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수준을 갖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 제도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특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내놓은 수정안이든 총파업 경고든 저희는 이게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뜻이지 의사 전체 사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소리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이러한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네. 의사 단체가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떤 자기 이익 집단의 주장을 빌미로 진료 거부, 총파업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의사협회는요, 반대로요. 변호사가 갖춰야 될 직종의 윤리와 의사의 윤리는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 왜 같이 같은 기준으로다가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의사의 윤리가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에 대한 존중, 경외감 이런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마자 대한의사협회가 곧바로 이제 총파업이라는 거를 경고하면서 백신 접종에 네.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입장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의사가 진료 거부를 이렇게 주장하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입장은 의협의 아주 지도부의 일부 혹은 현 최대집 회장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의료법 개정안의 어떤 법률화 과정했을 때에 지금 대표님께서 감지하시는 의료계 내부의 어떤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때랑은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네. 사실 지금이 이제 의협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6명의 의협 회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사안을 이제 의사 면허 강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선거에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정말 직접 행동을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될지는 아직은 잘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파악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작년 8월 달처럼 그렇게까지 많은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의사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의사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여당은 의사협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보류한 게 아니라면서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5년간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사협회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견을 물어도 답이 없던 의협이 이제 와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살인, 강도 외에 사기나 음주운전 등도 실형을 받을 정도면 중대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협 산하 별도 기구에 면허 취소 심사권을 달라는 의협의 주장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이 한편으론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또 다른 한편으론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 불사까지 운운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수술실 입구엔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지원하되 촬영과 보관은
환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선 일단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한 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7명,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열흘 넘게 확산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에서 9명이 다시 확진됐습니다. 지난 12일 환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열흘 넘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의료진 등 병원 종사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가족까지 감염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순천향대 병원이 제대로 된 감염 관리 지침 없이 의료진들을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한 병동이 아니라 여러 층에 걸쳐 나왔다며 병원 측의 허술한 감염 관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초기 대응 등에서 미흡했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의심 증상이 물론 경증이었지만 있었을 때 신속하게 검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으로 지난 주말 400명대에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내일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 확진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과 성남시 무도장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발생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반영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접종하게 될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16살과 17살도 맞아도 되는 것으로 정부 자문단 회의에서 결론 났습니다. 예방 효과도 95%이고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국내에서 첫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허가를 진행 중인데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자문단에서 16살과 17살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상시험이 16살 이상으로 설계돼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고 면역 반응 역시 성인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16살 이상으로 허가가 났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18살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지만 화이자 백신의 허가가 16살 이상으로 날 경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감안해서 시행 계획이나 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미국 등 6개국 4만 3천여 명에 대한 임상 결과 95.1%로 나타나 충분했습니다. 특히 65살 이상과 기저질환자에게도 94% 이상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확인이 늦어질 경우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도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접종 후 통증과 부종 등 국소 반응과 피로와 두통 등 전신 반응이 상당수 보고됐지만 경증이었고 급성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100만 명당 11명꼴로 아나필락시스가 확인됐습니다. 자문단도 과거 백신을 맞고 과민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접종 뒤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신뢰감이 높아져 백신에 대한 일각의 불신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확인이 되었을 때 접종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의 순서가 왔을 때 제때 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식약처는 오는 2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화이자 백신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백신 접종을 발빠르게 시작한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으면 증상이 악화될 확률, 또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효과가 증명이 되면서 봉쇄를 완화하는 등 일상 복귀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 It was fine. I wasn't nervous at all. It was really good. Yeah. 올해 1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추가해 전체 접종률이 27%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하루 5만 명씩 쏟아지던 환자는 10,0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대가 스코틀랜드에서 백신을 한 번 맞은 114만 명을 조사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4주 뒤 증상 악화로 입원할 가능성은 무려 94%나 감소했고 화이자도 85% 줄어들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입원율이 81% 떨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학교 문을 여는 등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The vaccines reduce the danger of COVID, they save lives, and they keep people out of hospital. 인구 절반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백신 접종 세계 1위 이스라엘도 한때 10,000명을 넘어섰던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회 접종 후 2주 뒤 감염 예방률이 95.8%, 사망 억제율은 98.9%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봉쇄가 풀려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2회 접종을 하고 그린 패스를 받으면 헬스장과 수영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I come to swim after so long time that I stay at home, so it's a magical feeling. 하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국민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데다 신규 확진의 90%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여서 경계심을 풀기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K-방역만큼 떠오르고 있는 K-주사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버려지는 양이 거의 없어서 5명분이 담긴 백신 한 병을 6명이 맞을 수 있는데 국내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데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 당초 7,2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무려 20%가 접종 과정에서 버려졌습니다. 백신은 구했지만 정작 접종에 필요한 LDS, 최소 잔량 주사기의 수급이 어려웠던 겁니다. 無駄なく接種できる特殊な注射器が十分確保できないことに伴い、当初見込んでいた6回から5回に減る見通しです。 특수주사기가 뭐길래 어렵게 구한 백신이 폐기됐을까? 일반 주사기와 특수주사기에 백신 접종량만큼 붉은 잉크를 넣어 분사해봤습니다. 일반 주사기는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남은 양이 0.058g이나 되지만 특수주사기는 0.005g,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수주사기를 쓰면 백신 한 병을 5명이 아닌 6명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되자 세계적인 인기 상품이 됐습니다. 일단은 일본 바이오 측에서 요청했었던 수량은 한 5천만 개 정도 되고요. 유럽의 프랑스에 지금 2,500만 개 정도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오는 2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업체 2곳에서 생산한 4천만 개의 특수주사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화이자 백신 공급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300만 명분을 추가로 구입하기까지 이 주사기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특수주사기가 있으면 화이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생산량이 20%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이자 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방역에 이어 K-주사기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프로배구 인기 선수로 시작된 학교폭력 의혹이 야구에 이어서 농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역 프로농구 스타 선수 중에 한 명으로부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학창 시절 잠시 농구 선수로 활동했다는 A씨는 현역 프로농구 최고 스타 B 선수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1년 농구부 1년 선배였던 B 선수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 기합 형식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뻗쳐서 허벅지를 많이 맞았고요. 10cm 정도 그런 거랑 엎드려 뻗쳐 있으면은 발로 쳐가지고 저희들이 막 넘어지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죠. 모욕적인 말과 함께 사비로 간식을 사오게 하는 등의 갑질도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땀 냄새가 많이 난다. 너 저리 가라. 그리고 음료수 사와라. 뭐 과자를 사와라. 사오라 하면 애하고 사오는 거죠. B 선수를 포함한 2학년 선배들의 폭행이 계속되면서 A씨는 1년 뒤 농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맨날 얼차려받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짧은 1년 사이였어도 어린 나이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요. 잊을 수는 없죠. 법적 대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 B 선수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그릇된 운동부 문화 속에서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사실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적은 없으며 간식을 사오게 하거나 A씨를 따로 불러 때린 적은 없다면서 당시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던 A씨를 개인적으로 폭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가 운동을 그만둔 것도 학교 행실 등 개인적인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구와 야구에 이어 농구까지 학교폭력 의혹이 번진 가운데 리그 최정상급 선수까지 진실 공방에 휘말리면서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서 3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엄마는 몇 달 전 혼자 이사를 가버린 사건. 저희는 이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추적해왔고 그 결과를 지금 보도해드립니다. 아이가 버려지기 몇 달 전 정부는 이미 이 가정을 위기 가구로 판단하고 구미시에 여러 차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벌써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엄마의 별 문제 없다는 전화 속 한마디에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살 배기 딸을 빈집에 버려둔 채 엄마가 떠난 시기는 지난해 8월 무렵. 전기 요금이 5달째 밀리면서 5월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가정은 그에 앞서 3월쯤 위기 가구 명단에 일찌감치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지난해 1월 가스가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정을 위기 가구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 여러 차례 통보했습니다. 위기 정보가 이제 다양하게 입수가 돼서 한번 나가보셔야 될 분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3월경부터 해가지고 이후로 몇 차례 지금 여기 명단이 내려간 걸로. 그런데 구미시는 그로부터 반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아이 엄마와 처음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3살 아이의 시신이 빈집에 방치돼 있던 때입니다. 안에 우편물 단속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남편 소속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부채도 갖고 있고 해서 생활이 어려움이 크게 없다 해서. 담당 공무원은 이제 괜찮다는 아이 엄마의 말을 믿고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자로 판단해 처리를 마쳤습니다. 대면 조사나 현장 방문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사가 지침으로 내려온 시기였고 현장 방문은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찾는 시스템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우리에겐 앞서 보신 위기의 가구 말고 학대 속에 방치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동이 돼서 엄마에게 버려진 이 3살 아이를 위기 아동으로 지목을 하긴 했는데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어서 양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아이가 쓸쓸히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MBC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 아이를
학대 위기 아동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인 구미시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건강보험료를 오래 체납했고 전기 공급도 끊겼다는 점이 학대 위험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 시기가 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 대면 조사가 원칙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통보가 늦어진 이유는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결석 여부, 단전 단수 같은 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평가한 뒤 학대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한 분기에 위기 아동으로 대략 2만 명 정도만을 추려냅니다. 안타깝게도 구미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예측 시스템의 기준에 들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나온 그 변수별로 가중치가 얼마나 된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 시스템이 이제 알아서 학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 아동이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순위에서 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위기의 가구, 위기의 아동, 각각의 시스템은 움직였지만 세밀한 연계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위기가정이란 건 뭐냐면 물론 빈곤도 있지만 그 빈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만났으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대대적으로 전국 만 3살 아동들의 안전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36개월이 안 됐던 구미 아이는 이 대상에서도 빠져 끝내 누구의 눈에도 제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한테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열흘 전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이 후쿠시마 원전을 다시 흔들어 놓은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신치마치 항입니다. 이곳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500베크렐, 일본 식품 기준치의 5배, 후쿠시마현 기준치의 10배입니다. 재작년 2월 홍어에서 161베크렐이 검출된 이후 2년 만에 다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어업조합은 즉각 우럭 출하와 유통을 중단했고 정상 조업을 기다려온 어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まだ高いとこなんぼが残ってとかあるんでないんですかわかんないけど、あいやこのそいつのこう移動してあるからね、なら困ったことですね。これ10年経ってこれやっと落ち着いたのだっけ。 후쿠시마현은 지난해 원전 항만 안에서 잡힌 우럭에서 900베크렐이 검출된 적이 있다며 우럭이 원전 주변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강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료 수조에 물이 넘치고 오염수 저장 탱크가 최대 5cm나 원래 위치에서 이탈했으며 핵물질을 담은 경납 용기는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진계 2대는 아예 고장 상태였습니다. 昨年から故障していったのですが、それ自体には気がついておりましたが、ちょっと修復等の対応を取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 10배 이상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123만 톤 이상의 대량의 오염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바다로 방사성 물질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달이면 동일본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불안도, 방사능 오염 걱정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던 추신수 선수가 올 시즌부터 국내 프로야구에서 뜁니다.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와 연봉 27억 원의 입단 계약을 했는데요. 이 중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추신수가 미국으로 떠난 지 20년 만에 국내 프로야구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한 달 전 SK를 인수한 신세계 야구단과 KBO 리그 역대 최고액인 연봉 27억 원의 전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본인 의지에 따라 이 중 1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매년 기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얼마 연봉을 받건 간에 꼭 야구 쪽으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8개 구단에서 영입 제의를 받았고 이 중 한 팀은 신세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더 늦기 전에 국내 팬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결정적인 국내 복귀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선수 스타일상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쪽에서 오퍼가 없었으면 오히려 아마 한국 안 오고 그냥 은퇴한다 그랬을걸요. 나이 더 먹고 자기 기량 떨어진 다음에 들어오면 국내에서 팬들한테 되짓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의 아시아 타자 최다 홈런에 빛나는 추신수는 언젠가 한국에서 뛰겠다는 꿈을 늘 간직해왔다면서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당시만 해도 국내 복귀 가능성이 적었던 추신수를 선택했던 SK 구단은 14년이 흐른 뒤 그것도 팀명이 신세계로 바뀌는 시점에서 추신수라는 대어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를 계약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다고 할 때 그 반응이 되게 좀 호의적이었어요. 감사하다고. 저는 뭐 2, 3년은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신수의 가세로 KBO 리그 흥행은 물론이고 도쿄올림픽 출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팀에 와서 선수들이나 팬들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맞춰가지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레 귀국하는 추신수는 2주 자가격리를 한 뒤 신세계 야구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일주일 전 북한 남성이 동해를 헤엄쳐서 월남하는 동안 우리 군은 왜 몰랐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시 장비에 무려 10번이나 찍혔고 이 중 2번은 상황실에 경보음까지 울렸지만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출퇴근하는 간부로 알았다는 겁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 상륙한 건 지난 16일 새벽 1시 5분. 이 남성은 해안가 철책을 따라 남쪽으로 400m를 내려왔는데 이 모습은 군 감시 장비에 무려 5번이나 찍혔습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상황실에 경보등과 함께 경고음까지 울렸습니다. 심지어 북한 남성의 형체가 또렷하게 보이는 화면이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떴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 간부는 전화통화 중이었고 감시병은 오작동으로 판단해 화면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자주 뜨니까 자세히 안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강풍에 그냥 뜨는 팝업이려니 하고 팝업 내린 걸로. 배수로를 통과해 3시간가량 국도를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도 CCTV에 3번이나 더 찍혔는데도 군은 전혀 몰랐고 민통선 소추 앞 CCTV에 9번째로 찍힌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올라간 건 최초 발견 이후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상황이 조금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치하고자 했던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북한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는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지난해 배수로 전수조사 당시에도 누락도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철제 차단망은 반쯤 뜯겨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미흡한 점이 많다. 경계의 어떤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노크 귀순, 철책 귀순, 오리발 귀순까지 군 감시망이 계속 뚫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군은 경계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인천의 영흥 화력발전소에 서 있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제주에 있는 같은 기종의 발전기에도 불이 났는데 아직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풍력 발전기 몸체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길은 잠시 후 날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불이 시작됐는데 90m 높이 탑 위에 발전기가 있다 보니 불을 끄는데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화재가 난 발전기는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3년 설치한 3메가와트급 설비입니다. 내부에 자동 소화 장치도 달려 있었지만 왜 화재를 막지 못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해서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종의 발전기에서 화재가 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제주 두모리 해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캄캄한 새벽 발전기에서 불이 나 산림청 헬기까지 출동했습니다. 2017년 같은 업체가 설치했습니다. 새벽 한 7시 반에 막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 근데 물떠서는 그냥 동쪽으로 와서는 그냥 물 뿌리고 풍력 발전 거기에다 떨어지게 만들더라고. 곧바로 원인 파악에 착수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끝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풍력 발전기는 보통 2,000기당 한 대꼴로 화재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kW 이상의 풍력 발전기는 69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년 10% 이상 풍력 발전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화재인지 특정 기종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여객기가 계속 말썽입니다. 지난 주말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주택가에 엔진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757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보도에 신정현 기자입니다. 4,500m 상공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여객기 엔진. 거대한 철제 파편이 굉음과 함께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 떨어집니다. Large debris falling from the sky, engine blew. 지난 20일 미국 콜로라도를 이륙한 유나이트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가 엔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같은 날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보잉 747 화물기도 엔진 파편이 화산재처럼 쏟아지며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미국 델타 항공 소속 보잉 757 여객기가 엔진 문제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이륙해 시애틀로 향하던 중 한쪽 엔진에 경고등이 켜져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겁니다. 다행히 착륙은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외견상 엔진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사이 발생한 3건의 보잉 항공기 사고는 기종은 각각 달랐지만 엔진은 모두 공교롭게도 프레덴 휘튼이라는 회사가 만든 PW4000 제품이었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앞서 공중에서 파편을 뿌린 보잉 777 여객기의 경우 금속 강도가 약해진 것이 고장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A preliminary on-scene exam indicates damage consistent with metal fatigue. 보잉은 해당 회사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 기종 128대 운항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국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도 같은 엔진을 단 보잉 777 여객기 29대에 대해서 점검을 위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지난주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90대 노부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런 고령층의 화재 사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집집마다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설치는 잘 안 되고 있고 의무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90대 노부부는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부부는 모두 치매를 앓고 있었고 특히 할머니는 혼자 거동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걸 걸어 묶었는지 그래도 이제 엉목 기어다니고 요 근련에는 그것도 잘 못하셨어요. 이웃 주민들도 불이 난 걸 몰라 신고도 빨리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혼자 자고 있으니까 여긴 잠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 경보음 같은 게 안 올라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나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화재 경보기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연기만 나도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대피할 시간이 생기고 소리가 워낙 커서 옆집에서 신고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보음이 울려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상황을 전파해서 화재 초기에 진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천장에 붙이기만 하면 돼 설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의무화 사실도 설치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니까 아 그게 필요하구나. 방마다 따르면은 어디다 따라? 벽에다? 천장. 근데 누가 달아 그거? 우리가 달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달아요.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지어진 지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안에는 여전히 경보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개인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건 40%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이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설마 불이 나겠냐 싶어서 사실상 안 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설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지속적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이달 초 저희가 단독 보도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의 하키채 폭행 사건에 대해서 협회 측이 해당 감독을 영구 제명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벌 100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해당 감독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이유로 감독은 선수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 안 되지 안 돼! 서울 보성고 아이스하키 팀 신현대 감독입니다. 첫 보도 이틀 뒤인 지난 10일 아이스하키 협회는 징계위원회 격인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신 감독을 불렀습니다. 신 감독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MBC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 등을 보면 신 감독은 부진한 경기력 때문에 팀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일부 선수들과 연출한 상황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하키채 폭행 장면도 슛블록, 즉 날아오는 퍽을 몸을 던져 막는 연습의 일환으로 지도한 것이라며 폭행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 17일 3차 회의에서 신 감독에 대한 영구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대한 경우의 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대한 경우는 영구 제명 징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대한체육회 허중점이 규정됐어요. 협회는 만약 선수들이 먼저 폭행해달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적극 거절하고 다른 교육 방법을 모색했어야 함에도 잘못된 교육 방법인 폭력 행위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해 폭행을 가했다며 체육인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계에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신 감독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폭행 사실은 없었고 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가수 지망생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검찰이 얼마 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정바비한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등장해서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가수 지망생 27살 송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영상 3개와 사진 4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각도상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찍힌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글을 남기기 2주 전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 여성은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착을 부인하진 못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인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증거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바비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는 추가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 씨 측에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그럼 검찰은 왜 정바비 씨를 무혐의 처분했을까? 저희가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정작 정 씨는 촬영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바탕엔 피해자답지 않아서란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가수 정바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 송모 씨로부터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가수 정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정 씨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란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다 불법 촬영이고요. 장난삼아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 씨는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송 씨와 함께 봤다고 주장했는데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이폰도 사진 앱을 쓰면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송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적절히 대답을 했다며 한거불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당시 송 씨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었는데 이를 술에 취하지 않은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패턴이 제3자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써온 본인의 패턴이 풀었다고 해서 정신이 멀쩡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없다. 피해자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숨진 송 씨가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맥락이나 피해 호소를 했는지 넘겨짚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송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들이 모두 유임이 됐죠.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당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건데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는 진정이 작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맡긴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추 전 장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이문정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 수사권을 안 주며 임 검사의 손발을 묶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반년 가까이 제한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임 검사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문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했는데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그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낸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당시 수사 검사들의 구체적 진술 강요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서면 조사마저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강요 의혹을 받는 이들의 수사 방식을 놓고 검찰 일각에선 일종의 특수수사 기법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수사의 정식 개시와 기소까지 진행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임 검사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한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고 앉은 수십 명의 앳된 여성들이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미얀마 다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시민들이 바라던 게 아니라며 자신들의 저항을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이런 한국어 도움 요청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우리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정부와 민주주의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위대 진압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 속속 현지 사정을 전합니다. 특히 BTS, NCT, 엑소 등 유명 K-팝 스타 팬들의 SNS는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국어로 뒤덮였습니다. 한 K-팝 팬은 군부에 의해 강제로 통신이 중단됐다며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보기는 힘들어졌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는 안타까운 한국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얀마 사람들의 도움 요청, 한국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미얀마 소녀는 3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프랑스 대사관 CCTV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 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국제사회를 향한 반군사정부 호소문을 8개국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선 지난 한 달간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강경한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수도 네피도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현대차가 내연기관을 싣던 기존 차량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차체를 처음으로 적용한 신차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테슬라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3번째라고 하는데요. 무한 경쟁으로 달리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먼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5.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차입니다. 기존 차와는 뭐가 다를까? 먼저 실내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차량 바닥이 평평합니다. 변속기가 있던 자리엔 앞뒤로 움직이는 선반이 설치됐습니다. 아이오닉 5의 차체 길이는 4,640mm. 소나타는 물론 아반떼보다도 더 작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은 훨씬 넓습니다.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가 3m나 됩니다. 대형 SUV 팰리세이드보다도 오히려 더 깁니다.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은 전기차만의 특징입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없습니다. 연료 탱크도 없습니다.
그 대신 차 하부에 배터리를 깔고 전기 모터를 바퀴에 곧바로 연결합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이 있던 자리는 수납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오닉5의 최장 주행거리는 430km. 주행거리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충전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80%를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 단 5분의 충전으로 약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충전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은 상위 모델이 5천만 원대 중반, 보조금을 적용하면 4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본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국내 최다 판매 전기차인 모델 3에 이어 최근 모델 Y도 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스탠다드 모델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을 5,999만 원에 맞췄습니다. 정부가 6천만 원이 넘지 않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100%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도 수십 종의 전기차를 곧 쏟아낼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Over time, we'll see all modes of transport, with the ironic exception of rockets,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or to electric, basically. 내연기관의 종말, 그 배경엔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 중 하나가 전기차였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also owns an enormous fleet of vehicles, which we're going to replace with clean electric vehicles made right here in America by American workers. 영국은 2030년,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의 판매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시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등록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급해졌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10년 안에 10배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5년 안에 50만 개 이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친환경 산업으로 몰려들고 있는 2021년. 전기차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테슬라가 급성장하고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공장이 또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코 밝은 미래만 기다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 포문을 연 건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배터리를 많이 연결해 전기차를 만들어 보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에만 전기차 50만 대를 팔았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세계 자동차 기업들 중 1위입니다. 한 번도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 없는 기업이 쟁쟁한 경쟁 업체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경쟁을 할 수 있고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5년, 10년 그 정도까지도 당겼다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의 성공 이후 IT 기업들이 잇따라 미래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는 물론 소니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건 전기차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모터와 배터리가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모터와 배터리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퉈 IT 기업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여기에 얼마나 준비됐을까?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원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에어컨을 만들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도 생산합니다. 신규 수주 중 친환경차 비중이 75%나 됩니다. 매출액의 한 4.5% 정도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000년 초부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완성차 업체들의 몰락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쌍용차, 르노 삼성, 한국 GM 공장은 줄줄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부품 수급 문제 때문이지만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게 더 큽니다. 현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부분 대체적인 생각들은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미래에 관련해서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청업체들과 정비업소들도 문제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내연 기관차에 비해 3분의 1 수준.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냉각수를 교체할 일도 없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 품목이 특별히 없어요. 진짜 한 1, 2년 타면서 진짜 워셔액이나 타이어 공기압만 놓고 타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작업할 게 없어요.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주유소도 전기차 시대가 오면 필요 없게 됩니다. 현대차 역시 전기차로 전환하면 생산직의 60%가 필요 없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공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중에 이제 일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과거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면 생산의 결과로 얻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좀 더 많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 없는 혁신과 성장의 시대. 높은 고용률을 전제로 한 현재 복지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오늘 인천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오늘 새벽 1시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팔과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업체 관계자들 몇 명하고 이제 그 끼신 분을 빼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 당시 현장에는 6명의 작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서 교대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근이 박혀서 벨트가 돌아가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그 벨트에 박힌 철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벨트하고 롤러 사이에 낀 거 아닌가. 사고가 난 업체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혔고 가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업체에서 8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 8일에도 청주의 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고 작업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단순하고 재래형 사고가 많습니다. 그 말은 사실 예방하기 굉장히 쉬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서 2019년 한 해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855명. 이 중 106명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1,700조 원, 사상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빚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빚을 내는 이유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프집 사장은 전기료가 3개월치나 밀렸습니다. 공과금도 다 밀리고 관리비도 밀리게 되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는 솔직히 차도 중고차에다 넘기고 왔고 지금까지 진 빚은 6천만 원. 전세 보증금도 빼서 두 아이와 가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냥 장사하는 게 죄인 마냥 느껴지는 거죠.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은 1,726조 원. 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3분기보다 4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빠른 겁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만 빚을 낸 건 아닙니다. 영끌과 비투,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투자할 목적으로 빌린 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은 24조 2천억 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누구는 생활고 때문에 빚을 지는데 누구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자산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 및 주택 투자 수요, 그리고 생활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출도 양극화되는 현상.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공동구매 비슷하게 이거를 국가가 대신 빚을 져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거를 또 환수한다든지 하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장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빚을 지게 하지 말고 대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MBC는 세종시에 가칭 MBC 세종을 건립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은다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박성재 MBC 사장은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지역 문화 기반 마련과 방송 콘텐츠 활성화는 물론 스타트업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발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MBC 세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후보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김세연의 닭싸움인데 두 사람이 오늘 SNS에서 닭을 소재 삼아서 설전을 벌였어요. 예, 이재명 지사와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을 놓고 벌이는 말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네. 이 지사가 1년에 50만 원 정도로 일단 시작하자고 하니까 김 전 의원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용돈이다라면서 화장품 샘플을 화장품이라고 우기지 말라며 포문을 먼저 열었고요. 네. 그러자 이 지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200만 원이 부자에겐 화장품 샘플 가격이겠지만 서민에겐 거금이라며 병아리도 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김 전 의원이 뜨거운 국물에 달걀 하나 담아놓고 삼계탕이라 할 수는 없다며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김세연 전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럼 기본소득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김 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요. 이를 또 이 지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기존 복지제도 가지고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장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간 사람이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 논리를 갖춰서 우파적 시각에서 작은 정부 주장하는 거예요. 정통 기본소득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건데 지금 이제 얼마를 줄지를 두고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예, 우선 이 지사는 한 달에 한 4, 5만 원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일단 시작하자는 거고요. 네. 김 전 의원은 최소 한 달에 30만 원은 돼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재원 마련 방법인데요. 김 전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을, 이재명 지사는 점진적인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강력한 정부 구조조정, 공공분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면 불신이 있어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증세와 기본소득 증액을 동시에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두 사람 모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해서 서로 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책 경쟁은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장롱 면허, 초보 운전, 현역 운전자인데 닭에 이어서 이번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설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백분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공방이 거셌는데요. 먼저 두 후보의 설전부터 들어보시죠. 네. 무상급식을 시장집과 걸어서 사퇴하셨습니다. 모두들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그 시장집을 다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스스로 짜장면, 짬뽕론을 제기하신 게 불과 한 보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성보수 이거 제가 규정한 거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두 후보 사이에선 본선 경쟁력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나 후보가 한 달 전쯤에 짜장이 보수, 짬뽕이 진보라면 자신은 짜장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강성 보수임을 자인한 셈이라는 건데 중도층 표심 공략이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더 유리할지를 두고 두 후보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다른 후보들도 한마디씩 했죠. 예, 조은희 후보의 이른바 서울시 운전자론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은희 후보께 갑니다. 저는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유독 저한테만 질문을 안 하셔서 네,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세훈 후보한테 네. 두 번 그래서 질문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입니다. 초보 운전자로도 어렵고 10년 전 장롱 면허 운전자도 길을 헤매다가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서울시 현장에서 달리고 있는 참신한 모범 운전자입니다. 자, 조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유일한 현역 구청장이죠. 조 후보는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요. 시정이 처음인 나경원, 오신환 후보는 초보 운전자로, 또 10년 전 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는 장롱면허 운전자로 깎아내렸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때 조 후보가 부시장이었죠. 맞습니다. 자, 서로 뭐 견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선거에는 역시 영원한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신세계 깜짝 입단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KBO 리그의 흥행 바람도 기대됩니다. 전운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가 보장된 계약을 접고 과감하게 국내에 복귀한 추신수. 특유의 승부욕이 결단을 앞당겼습니다. 신세계 측에서도 얘기를 한 게 새로 바뀌고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부분도 가만히 됐죠. 신세계 구단 1호 영입 선수라는 상징성은 물론 KBO 리그의 파급 효과도 막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신세계 구단은 한국 적응이 필요 없고 역대급 병력까지 갖춘 외국인 타자 1명을 추가한 셈이 됐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40홈런을 때릴 것이란 예상부터 작년 타격왕 최형우를 넘어설 거란 예상까지 기대감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난 겨울 충실하게 전력을 보강한 신세계 구단도 들뜬 분위기입니다. 당장 좌익수의 중심 타선을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제일 잘했던 포지션,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타순 중점적으로 거기에 맞출 생각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높은 좋은 성적 기대하실 거고. 지난 2007년 특별 지명 때만 해도 추신수 영입은 현실성 없는 상상으로 여겼지만 이제 선후배들과 KBO 리그 무대에서 뛰는 모습이 현실이 됐습니다. 모레 귀국하는 추신수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 고향팀 롯데와 연습 경기를 치르는 신세계 선수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전운치입니다. 과테말라 축구리그에서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축구에 연기 대상이 있다면 거의 대상급인데요. 어설프면서도 교묘하고 성공한 듯 하지만 결국엔 망신을 당하게 되는 승부 속 연기의 세계를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테말라 3부 리그 경기. 관중석에서 누군가 돌을 던집니다. 잠시 뒤 한 선수가 나타나 그 돌을 줍더니 갑자기 스스로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집니다. 아픈 척 대굴대굴 굴러보지만 상대팀 선수는 무심하게 돌을 던져버립니다. 부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황당한 연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헐리우드 액션이라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속임수 동작을 통칭해 물에 빠지는 것 같다며 다이빙으로 부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히바우두가 상대가 찬 공에 무릎을 맞고도 얼굴에 맞은 척 연기를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공으로 차긴 찼는데 약간 히바우두가 좀 유도를 하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안타깝네요. 주심이 조금 현혹되지 않았나. 연기의 핵심은 심판을 속이는 건데 누워서 곁눈질로 심판의 눈치를 살피는 건 기본. 귀만 톡 건드렸는데 머리를 잡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경우도 있고 아예 상대 선수의 팔을 잡아다가 스스로를 때리고 쓰러진 칠레 선수도 있습니다. Por favor, Carrasco. Por favor, Carrasco. Pocas veces visto en el fútbol. Esto, pero es de loco. Espectacular. 때론 원하는 걸 얻기도 하지만 훗날 비신사적이라는 조롱은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 뒤통수를 때리고 아픈 척하며 함께 쓰러졌던 질라탄. 마치 세배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국내에선 새 인사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을 정도입니다. 농구에서도 DB 김종규가 플라핑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고 공에 맞은 뒤 시간차로 쓰러진 이 선수는 관중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모두를 속이는 감쪽 같은 연기. 그 순간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곳곳에 숨어있는 중계 카메라가 스스로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마련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스프링 캠프 첫 공식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이틀 전 태극기를 들고 구단 프로필 촬영을 마친 김하성은 등번호 7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공식 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긴장 안 돼. 첫날부터 특유의 호쾌한 스윙으로 연거푸 큼지막한 타구를 외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빅리그 최고 유격수로 성장한 타티스 주니어와 호흡을 맞출 2루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주전 경쟁을 펼칠 크로네노어스와 함께 코치의 주문에 따라 반복적인 수비 동작을 소화하는 한편 궁금한 건 통역을 통해 물어가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수들도 많고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샌디에이고 구단도 SNS를 통해 김하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한 가운데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김하성이 내셔널리그 최고의 전천후 선수가 될 거라며 치열한 2루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NBA에서 나온 묘기슛입니다. 슛은 어이없었지만 마무리는 환상적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탁 트인 하늘이 상쾌하긴 합니다만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서울 등 서쪽 내륙 곳곳까지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산불경보 주의 단계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 근래 기온이 들쑥날쑥해서 옷차림하기가 좀 번거롭진 않으셨나요? 내일은 하루 동안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서울이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풍에 햇살이 더해지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동안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이나 크게 벌어지는 만큼 컨디션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전국의 하늘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 9도, 광주와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은 주 후반에 들어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3일절에는 전국에서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